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5월 8일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핫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핫랭킹은 김부겸 청문회에서도 조국 공방.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김부겸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인펀드 특혜 가입 의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참여한 사모펀드와 유사하다는 건데요. 어떤 게 논란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인펀드 사건은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라임이 만든 테티스 11호 펀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테티스 펀드에는 총 5명의 사람과 1개의 법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 중 4명이 바로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그러니까 둘째 딸 가족 4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라임 펀드의 부사장이었던 이종필 부사장이고요. 그리고 1개 법인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경영권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사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왜 특혜 의혹을 받는가 하면 테티스 11호와 그리고 다음에 나온 테티스 12호만 비교해 보더라도 테티스 11호,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가 참여한 테티스 11호의 펀드에는 성과 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매 신청도 다른 펀드는 한 달에 한 번 가능한 반면에 매일 환매 신청이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혜 의혹이 있는 건데요. 류재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테티스 11호가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임이 김부겸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맞춤형 펀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인데요. 맞춤형 특혜 펀드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이 펀드는 몇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공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비공개 펀드다? 비공개 펀드다라는 게 일단 첫째가 있고요. 예. 둘째, 펀드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구성원이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다시피, 김부겸 후보자의 딸 부부 일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 라임 사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한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이제 그 멤버로 있고, 그 마지막 멤버가 이종필 전 부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펀드는 이 구성원 자체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죠. 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의혹이고, 이제 세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요. 보통 펀드와 달리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은 그 펀드를 이제 운용한 사람에게 성과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과 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약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매를,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돈을 넣은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 환매 수수료를 보통 물게 돼 있는데. 떼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환매 수수료도 없어요. 예. 게다가 환매를 일정한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원하는 때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특혜, 아주 그냥 훨씬 다른 일반 펀드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특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환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환매 수수료도 없는 건 다른 펀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펀드에서는 저는 이런 펀드는 좀 들어본 적이 없고, 예. 게다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펀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종류 펀드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검찰의 전 고위직 간부가 이종필 전 사장의 어떤 통탁을 받아서, 예, 그 라임을 재판하게 해달라는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검찰 고위직이요? 검찰 고위직이 이미 어제 신문에 났는데, 그 정도로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은 전방위로 정관계에 로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일가가 이런 특혜성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는 일반인은 알 수 없었던 펀드였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테티스 11호 같은 펀드가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럴 제한 자체가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피해자들이 사실 테티스 11호를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 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펀드 내에 가입자가 누군지 알고서 정말 피해자들 정말 뭐 어떻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사가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금 피해자가 눈물까지 보이고 네.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명백한 특혜 펀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인 펀드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1조 6천억 총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이 한 뭐 수천 명 계십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주로 노후 자금들을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이 펀드의 특징과 함께 이게 2019년 4월 달에 펀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김부경 후보자의 지금 차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국내 꽤 이제 재계순위 한 30위 정도 되는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각 이제 자녀 등등에 해서 12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이 펀드에 보면 주 투자자가 바로 이종필 씨죠. 바로 네. 라인 펀드의 그 핵심적인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종필 씨인데 문제는 이게 2019년 6월 달부터 라인 펀드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 증권가에 확 퍼지면서 그때부터 환매 사태가 일어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이제 윤곽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투자증권회사의 로비 명목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을 해서 3년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만큼 라임이 당시에 이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펀드 상황이 내부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이쪽 빼서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해서 돌려막기를 해서 굉장히 급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 본인들은 하나도 이득을 보지 않는 이런 특별한 펀드, 이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투자했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관련 회사인데 정부로부터 14억 원 정도의 이 보조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아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투자받은 회사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340억 정도를 이렇게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시에 이제 김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대표도 그다음에 출마 거론 있고 어떤 당의 실세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을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이종필 씨가 유독 이제 김부경 후보자의 어떤 사위나 이제 딸한테 이런 펀드를 만들 것을 제안했을까? 이 사실은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저 피해자가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한테는 기회도 오지 않는 그런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위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펀드에 투자해서 늘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뭔가 로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인데 이거는 뭐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내내 이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질문과 추궁이 있었지만은 뚜렷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제 눈에 띄는 증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김부겸 후보자의 펀드 의혹을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과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 대표가 보시기에도 이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2019년 6월이지 과연 무슨 이유로 2019년 4월에 이와 같은 테티스 11호 펀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투자했을까? 정경심 교수 사건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최진문 교수님,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2019년 6월부터 라인 펀드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그 2달 전 2019년 4월에 이렇게 유리한 조건의 펀드를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차녀에게 제안을 했다.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김경률 회계사가 똑같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나 야당에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부겸 지금 후보자는 본인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위가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서 또 본인도 경제 주체로서 일을 하고 경제 분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한 일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와 관련된 예컨대 연관성이나 증거나 이런 게 있으면
김부겸 후보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말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관여한 적이 없고 사회가 알아서 했으면 그걸 김부겸 후보자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은 할 수 있고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가족 관계니까 혹시나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특혜를 바라고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의혹일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연관성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김부겸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거나 또는 뭐 이걸 만드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야당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사이가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대로 김부겸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또 여당 역시 김 후보자의 차녀 일가도 펀드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가족이 12억을 어떻든 투자를 했는데요. 이 가족이 뭐 매일 환매를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어제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는 됐는데 아직 또렷하게 밝혀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밝혀질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관련 의혹을 검찰에 혹은 경찰에 이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만약에 나선다면 이제 사실관계가 그 수사를 통해서 파악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자든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든 딸이 결국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김부겸 후보자가 직무 관련해서 부정한 척당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 지금 이런 지금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펀드에 그 차녀 일가가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가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고 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결국은 딸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김 후보자라면 뭐 서로 다른 김 후보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경제 주체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가장 정부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이 이런 어떤 특혜성 펀드에 가입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었을 것 같은데 관련 없다, 딸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니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였지만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문위원님들 우리 좀 각성합시다. 여기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와 관련된 참고인과 그와 관련인 증인에 대한 질문에 국한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쓸데없는 다른 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당답게 좀 너그럽게 하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세요. 조국 펀드하고 유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관련성이 왜 없습니까? 관련성이 분명히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언급할 이유도 있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소환되자 조국 전 장관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6월에 6일에 올린 건데요.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사과문을 올리면서 과거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과거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어떤 사과를 했었다. 그런 내용을 똑같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전직 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의혹들과 관련해 어떤 사과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사과의 내용 대부분이 합법이고 당시 제도상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뭐 스펙이라든지 자녀 스펙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됐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고 정경심 교수가 실형도 살았는데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사과는 대부분 합법적이다. 이쪽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사과문을, 이것도 그냥 사과문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사과문을 긁어와서 모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6일날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때 김부겸 후보자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전에 아마 본인이 그 당대표 나왔을 때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번 4.7 재보궐선거 때 이 이제 초선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여하튼 문자 폭탄이 있었지만 예. 또 결정적으로 이 며칠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의 편집인이 칼럼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사과할 수 없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 어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조국이라는 산을 넘어야지만이 결국 내년 대선을 칠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외의 압력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이제 본인이 예선을 통해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 했던 사과문을 다 해서 나 이렇게 사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그냥 마지막 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사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과 책임으로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과는 일관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예.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또 딸의 지금 이 표창장 위조나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지금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서 지금 일단 이 학교의 어떤 입학을 취소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됐고 또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직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본인이 더군다나 로스쿨 교수로서 월급을 한 3, 4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수업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징계 문제 때문에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책임을 진다라고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이 물론 뭐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본인은 피해본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대 교수고 여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만 사과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 과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과들을 다 긁어와서 그걸 종합판으로 엮어서 하는 게 과연 진짜 사과하는 모습인가? 단순히 여권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압력이 커지니까 하나 형식적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사과문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금식 경남대 교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신용만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비판을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이걸 사과라고 하나 민주당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교수님, 예. 조 전 장관의 사과와 또 이 야권의 비판 동시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야권이 비판하는 부분이 법대로 했다, 적법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법대 교수고 본인 부인은 1심은 끝났지만 2심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 지금 다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은 무죄 취지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법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게 불법이었다, 불법에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게 허용되는 범위 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 하는 부분을 사과문에 적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야당에서는 이게 사건의 진정성이 없냐 있냐를 가지고 따지고 계시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재판이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되고 본인도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뭐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은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직도 무죄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엽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핫랭킹은 송영길의 기러기 가족 혐의 논란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호남을 찾았습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호남 방문인데요. 송 대표가 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한 행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영어 하나 배우려고 애들을 유학 보내고 있다.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글쎄요, 제가 보니까 남편 혼자 한국에 남겨두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러기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발언한 것 같긴 한데 저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저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호남을 방문했어요. 5.18 민주모욕을 참배하고 또 두 번째 방문했던 건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 한전공대요. 공대를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2의 포항공대처럼 여러 유능한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전공대가 석학들이 오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학교 내에서 공부하면 세계적인 어떤 수업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인천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한 적이 있어요. 송도에.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를 유치했는데 이걸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영어로 수업도 하고 영어가 필요해서 이제 외국에 나서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높은 세계 그 교육 수준을 국내에서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유치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게 이제 배경이고요. 저는 부적절해요. 저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런 학교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 좀 한국에서 교육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으면 될 일을 기러기 가족 얘기하면서 저런 예를 든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당대표십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아니시고 좀 말에 무게감도 있고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곱씹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 망정 비하 발언을 쏟아낸 송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문제가 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긴 한 건데 위원님. 송 대표가 애초에 이런 발언을 할 때 논란이 될 거란 생각은 못했을까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대표 선출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이런 말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뿐만 아닙니다. 예전부터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잦은 말 실수 때문에 당내에서도 송 대표가 되면 정말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 선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한 며칠 동안은 그래도 잘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했던 사고를 친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거 송영길 대표 실은 아예 발언록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근데 송영길 대표가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게 이 예전에 기러기 아빠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 하면 유행 한 10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해외 연수 가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영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요즘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의 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면 기록의 아빠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표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기록의 아빠 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 오히려 애들 때문에 국내에서 좋은 시들 많기 때문에 많이 교육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 감각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걱정이에요. 앞으로 송 대표가 또 항상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예. 제발 좀 이런 실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본인도 느끼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현주 의원께서 송영길 대표 과거부터 말실수가 잦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말실수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40대 초반에 180cm 키,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피해자분이. 근데 그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전략 무기 제한 협정과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계기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된 발언들을 몇 가지 들어보셨는데 지난해 6월이었죠.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당시에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대표가 아니 표로 폭발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한번 됐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발언 들은 것처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남자끼리 엉덩이 치고 그런 것이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때는 미국도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외교통일위원장 발언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이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저런 발언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북한이 포로 안 쏜 게 다행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뭐 핵무기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이제 대표세요. 대표. 민주당 대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맡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때때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직책에 맞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뭐 예전에 하셔서 저는 이런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말을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는 정말 언행 하나하나를 주의하셔야 된다. 본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 전체 의견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되고요. 함부로 말을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송영길 대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정신은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아시아 전체, 세계의 민주주의의 정신에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5.18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네. 이 송 대표가 이야기한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해야 한다는 이 법이 이미 지난해 통과가 된 법안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써온 거를 읽고 있는데 이게 보좌진 내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았던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명백한 실수죠. 작년 12월 9일 날 일명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 통과를 이미 했고요. 예. 내용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폄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 당시에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도 많았어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양심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또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5.18을 왜곡한다. 예.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 법안 결국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뭐 깜빡하신 건지 그 취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명백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따로 광주를 찾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는 아니 법이 처리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조금 전 유재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또 여야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법을 통과시키자. 과연 어떤 맥락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참 송영길 대표가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사실 이 법은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 5.18에 대한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는 있지만 문제는 이거를 법으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헌법적 논쟁이었고 이게 뭐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의 하나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대표까지 계신 송영길 의원이 이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군다나 지금 광주를 가서 이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 듣던 분들이 얼마나 뜨아했겠습니까? 이미 법이 처리돼서 다 발효까지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나 이게 너무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반론까지 있고 저도 이거 가지고 칼럼을 수차례 쓴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 즉 정치권에 있는 분이라면 알 텐데 문제는 지금 가서 아마 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 쪽 권리당원들이 송영길 대표한테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가서 그 지역민들의 염원이었던 5.18 특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아마 본인도 아마 그 회의에 참석했을걸요. 저는 뭐 그거는 정확히 못 봤지만 본인도 아마 찬성을 눌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통과돼야 된다. 뭐 새로운 다른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 오지만 송 대표가 지금 당대표 선거다 이후에 당내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당대표가 된 만큼 뭐 발언이나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몇 차례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5.18 관련된 법안은 이거는 이제 발언의 문제라기보다 기억력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착각을 했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뭐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과된 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물론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이거는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전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 조절하고 그런 부분들에 주의할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은 더 이상 재론 안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이제 전체 그 민주당을 끌고 가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당에 관련돼서도 최고위원들이 또 친문 색채가 강한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비문 지정에 있는 분들도 모셨고 본인도 어쨌든 중도적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색깔을 바꾸고 당이 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이제 발언들을 예전에 발언하고 이 지금 어제 했던 발언 때문에 리더십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 보여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저는 민심을 잘 챙겨서 한쪽에 너무 이제 친문 진영 이런 쪽에 그쪽으로만 기울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이고 그럼 민주당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반론이 있으면 그것도 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각기 호남을 찾았어요. 그렇죠. 같은 날이요. 물론 이제 5.18을 한 열흘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양쪽 다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5.18을 앞두고 여야가 전부 다 이제 호남으로 이제 광주로 가서 5.18 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역대 이 선거를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던 18대 대선에는 호남의 지지율이 88%나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졌죠. 19대 대선 당선됐는데 그때가 61%였어요. 근데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해서 거의 75%대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4.15 총선 같은 경우 민주당이 56%의 지지를 받아요. 그만큼 한 지역에서의 어떤 이 절대적 지지, 이게 대선과 이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경선에서 이긴 게 바로 이 광주 돌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호남이 정책 선택이 전체 대선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은 이제 수성을 해야 되겠죠.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미 가서 5.18 묘지 가서 무릎을 꿇고 참배를 했고요. 네. 거듭 사과 표명했고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도 이번에 내려가서 당원 그 의원들과 함께 저렇게 참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5.18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을 국민적으로 이제 보듬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인 또 한 곳에 너무 쏠림 현상 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야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랭킹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온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 누구 부하되지 말고 세게 붙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아마도 이제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인지도 면에서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약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강한 이미지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조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지도 높이라는 거거든요. 예. 발언을 좀 더 강하고 센 발언을 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각인시켜서 언론들이 보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이제 초선 의원이고 아직 그 정치적으로 경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도를 높여야만 당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게 더 세게 붙을 뿐만 아니라 부하가 되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죠.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대파에 들어가지 말고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이는 즉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건데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모습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개파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면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런 이미지를 김웅 의원이 갖고 가면 당권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에 가지 않겠냐 이 두 가지를 조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주목을 받은 김웅 의원은 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기간을 다시 나오고 그냥 사진 찍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네, 변호사님 굉장히 친근한 모습인데요. 네네. 어쨌든 김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를 만난 건 김웅 의원이 처음인데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은 김 의원에게 가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지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김웅 의원을 꼽아서 지지한다, 뭐 마음이 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초선 의원 중에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김웅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웅 의원한테 많이 관심이 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재 그 국민의힘 밖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대선 주자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려진 대선 주자가 아닌 새로운 대선 주자들을 자기가 영입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에 가면은 그러한 그 새로운 세력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조율하느냐, 혹은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지금 관심일 텐데, 그러기 위해선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초선 의원이든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든 이렇게 당의 전면에 나서서 국민의힘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든 새로운 세력과 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계속 초선 의원이라고 당대표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도 해왔어요.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 김웅 의원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유지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제3지대에 대한 새로운 세력에 대한 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두 사람 만남 이후에 언론이 가장 궁금해한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거의 별로 안 했고 윤 총장이 지금 상당히 뭐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현정 위원님, 네. 저 말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 윤 전 총장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가 일단 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한다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의 어떤 선택지는 뭐 거의 크게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 밖으로 나와 있고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 획기적인 지금 행태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에서 탄핵에 대한 지금 반성론이라든지 또 그 옛날에 윤 전 총장이 사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다시 이거 사과해야 된다. 예.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 반면 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복귀할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홀홀단신인. 그래서 이제 몽골 기병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몽골 기병의 특징은 굉장한 속도가 빠르게 진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빠른 속도와 함께 빠른 어떤 힘을 축적을 해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만큼 윤 전 총장은 지금 홀홀단신이거든요. 만약 홀홀단신이 이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그 큰 조직에 들어갈 경우에 과연 견뎌낼 수가 있냐는 것이죠. 네. 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몽골 기병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이 갖춰지기 위해서 아직 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장외에서 뭔가 윤 전 총장 나름대로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김종인 위원장이든 아니면 제3세력이든 뭔가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나중에 합쳐질 망정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윤 전 총장은 거기서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지금 선택지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3 밖에서 뭔가 형성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도 최근에 생각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옮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윤 전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흙탕물에 들어가는 거다. 제3지대 세력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을 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라가지고서 뭐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뭐 가만 놔둬도 모여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염려를 할 것도 없고 네네. 돈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무슨 군중 동원하는 이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 비용을 갖다가 정부가 다 낭중에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모아서 정당에 돈이 나옵니까? 그것도 결국 가서 정부 보조금 가지고서 하는 짓인데. 말씀하시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대선 출마를 위한 국민 펀드 모금도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죠. 네, 교수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선거 비용할 걱정도 없다. 뭐 국민 펀드 모금으로도 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니 제3지대 세력화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돈 문제를 그걸 뭐 국민의힘에 자꾸 돈 문제 가지고 윤 총장을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대선 후보로서 강한 어떤 영역이 형성되면 인물과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만약 신당 창단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 보세요. 그럼 의원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충분히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돈 이런 건 가지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돈도 없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물론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모습, 신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차라리 신당 창당을 해서 정계 개편하면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것이지, 제가 볼 때 지금의 과거를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민의힘은 지금의 상태로 보면, 물론 앞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대선은 돈과 조직의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반문 성향 시민단체장을 만나서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윤 전 총장도 지금 국민의 입당보다는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한 시민단체를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단정적으로 이게 당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당 창당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윤 전 총장 지지 모임들이 일단 구성은 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당의 모습을 띌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포럼 형식이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세력화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당이라고 하면 전국에 시도당 한 6개 이상 창당이 돼야 되고요. 지구당도 이제 몇 개 이상 창당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당의 모습을 갖추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인 조금 부담은 있죠.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각각의 지금 포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금 정세균 등등이 각각 포럼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를 통해서 즉 윤 전 총장이 내세웠던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포럼 형식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범야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에 있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현재보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즉 제3지대에서 어떤 포럼 형식을 갖춰서 세력을 형성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후보와 장외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웅 지금 의원이 본인이 초선 대표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국민의힘이 초선 대표가 돼서 당이 뭔가 정말 새롭게 변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역시 당의 대표가 되고 과거 획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결국 제3의 대안을 쓸 수밖에 없죠. 즉 플랜 B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플랜 B는 제가 보기에는 신당보다는 뭐 신당의 모습과 비슷한 포럼 형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야권과 후보 단일화 하는 이런 양상으로도 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 만약에 신당 창당, 지금 신당 창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춘다면 여야가 헤쳐모여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몽골 기병의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 조응천 의원한테 있는데요. 윤석열은 몽골 기병이다. 누구가 이를 도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윤 전 총장은 능력이 뛰어나고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실물 경제에 굉장히 강하다.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물론 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에서 뭐 헤쳐모여할 때 본인이 합류하겠다 이런 거에서 강하게 부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윤 전 총장이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신당 창당에 이르지 않은 수준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든, 이게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이제 깃발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 깃발은 이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헌법정신, 법치주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한창이던 때 얘기했던 게 이제 거학 적별, 그리고 이런 이제 검찰 수사권의 문제는 좌우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 측의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진보 진영, 보수 진영에 관계없이 양쪽으로부터 다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창조적인 정계 개편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주요와 다소 색깔이 다른,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10수명 모으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민주당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만 한다면,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어떤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깃발을 내세운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뭐 갈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이 세 주체 간에 혁신 경쟁이 이미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달에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그렇죠. 이런 네.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일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야권 관계자는 4.7 재보선 이후에 회동 일정을 조율하다가 성사 직전에 미뤄졌다. 윤 전 총장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만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달 들어서 윤 총장이 앞서가고 있지만 본인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약간 선을 그은 모습인데 저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기싸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련한 강태공이요.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예. 이제 낚싯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움직이죠. 예. 움직이면 고기가 그걸 보고 와서 이제 물어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련한 강태공은 그냥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윤 전 총장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을까? 자신이 어떤 윤 전 총장을 킹으로 만들까? 즉 대통령으로 만들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고 지켜세움으로 해서 윤 전 총장을 완전히 데리고 반열에 올려놨어요. 예.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벤트입니다. 만약 내년 대선을 있다면 이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지금 상황에 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배제가 돼버리잖아요.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봐라, 저 둘이 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1야당을 무시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무게감이 그쪽으로 너무 실려버리면 이게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민의힘도 여전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시간을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둘째는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또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좀 더 내공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 때문에 좀 더 뒤에 만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만남 자체는 결국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누가 선출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아마 새로운 정책 이벤트로 윤석열, 김종인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 2달 넘게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 국민의힘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그 후에 움직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한 랭킹,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결국 구속입니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기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입니다. 택시 뒤로 쓰러져 있는 기사를 향해 젊은 남성이 이렇게 다가갑니다. 쪼그려 앉아 택시기사를 쳐다보더니 무차별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기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지만 남성의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 때렸어요. 오니까는 그때부터 더 심하게 때렸어요. 네, 변호사님 정말 끔찍한 영상인데요. 이 폭행한 남성 20대였고 택시기사는 60대 남성이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도대체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남성분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다고 해요.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운행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구토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구토를 손님이 하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 취한 손님 잘 안 치우잖아요. 본인이 치워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손님과 택시 운전기사분 사이에 아마 언쟁이 있다가 이게 결국 이렇게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지민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구토라면 당연히 항의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정신이 잃을 정도로 때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해 못하죠.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60대 택시 운전자 아니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술 먹고 택시 타서 구토를 했으면 거기에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폭행을 하다니 말이 되면 그리고요 도로가에 나와서 지금 쓰러져 계세요. 예. 쓰러져 계신 분한테 가가지고 또 폭행을 가합니까? 경찰이 오니까 더 폭행을 가했다고 하니 이 남성은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세상 살겠습니까? 힘있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저런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오면 경찰한테까지 항의하고 경찰 침도 뱉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분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정말 동일한 공정한 항의를 하고 그 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해당 남성은 싸움을 말리던 시민까지 때렸다고 하는데요. 다른 목격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시 물어봤는데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뭐야 욕하면서 바로 주먹이다. 네, 변호사님, 일단은 이 남성이 말리는 시민도 때렸고요. 말씀처럼 출동한 경찰에게 침도 뱉고 뭐 경찰차까지 걷어찼다고 하는데 네네.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분은 아마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거예요. 방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폭행하는 모습, 그 방법, 그 폭행의 태양,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분만 택시기사분만 폭행한 게 아니고 말리는 시민, 심지어는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상해가 죄가 하나가 아니라 수개의 상해죄가 해당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유형력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경합범으로 합쳐서 처벌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한 그런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 결국 상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모습 함께 보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현종 의원님, 네.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피해자의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운전기사분은 이제 치아가 부러지셨고요. 또 이제 이 뒷머리에 이마 쪽이 상당히 찢어졌고, 현재까지 아직 의식이 없으시다고 그럽니다. 지금 60대 이제 이 택시기사분인데 저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 요즘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직업을 어떤 특별히 할 거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폭행을 당하면 이게 이분이 이제 지금 빨리 쾌차됐으면 좋겠는데 쾌차되신다 하더라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면 예전에 보면 동전 폭행 뭐 사건이 있어서 그때는 운전기사분이 그때 이제 숨지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어떤 20대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이제 감히 저 상황에 도저히 무서워서 함부로 말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경찰까지 지금 바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처벌해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는 일단 도로 상황만 봤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은 이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도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만약 운행 중에도 폭행이 있었다면 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폭행하지 않더라도 협박만 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현재 경찰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 만약에 차량 내에서 협박이 있었거나 아니면 폭행까지 있었다면은 이분은 이제 단순 공무집행 방해나 상해를 넘어서서 특가법 위반,
그대로 더 가중 처벌받을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은국 씨 측은 뺑소니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였는데요. 김은국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금 비보호 표시가 보이고요. 빨간불일 때 김은국 씨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앞부분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토바이가 덜컹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유재 변호사님, 예. 지금 비보 지역에서 빨간불일 때 김은국 씨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 했고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는 반대편 신호가 노란불일 때 직진을 하려다가 부딪혔다. 네. 일단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교통사고 저 모습 자체가 교통법규상 누가 더 잘못이 큰 건가요? 제가 지금 영상을 보기에는 둘 다 잘못했는데 5대5 정도로 저는 솔직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김은국 씨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블랙박스 영상만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노란불일 때 노란불인 걸 확인하고도 정지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노란불인 거는 정지선 앞에서 멈추라는 경고의 의미지. 예. 곧 빨간불이 되니까 빨리 정지선 넘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노란불인 걸 보고도 정지선을 넘은 것 같아서 만만치 않게 과실이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비보 지역에서도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사고 이후 상황을 두고 김은국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보에서 서 있었어요, 차가. 이제 좌회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친 거예요. 툭 치고 갔잖아. 내 앞에서 뭐 넘어졌거나 뭐 쓰러졌거나 뭐 그랬으면은 저도 나 보든지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제가 허리를 숙이고서 바닥을 쳐다보고 막 다리를 부여잡으면서 진짜 엄청 큰 소리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 두 사람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면 김은국 씨는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다는 거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반반 과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그 뺑소니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특가법상 이제 도주치상죄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운전자는 일단 그 차에서 내려서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신원 확인 조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신원 확인 조치도 취해야 되고요.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구호 조치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버리면 특가법상 이제 도주치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마 상해를 입은 것 같아요. 과실 유무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문하고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에 의해서 그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멈춰서 내려서 구호 조치하고 신원 확인 조치 다 한 다음에 그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변호사님 이것도 궁금해요. 김은국 씨가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김은국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뺑소니든 아니든 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과도한 요구를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합의금이 과도한지 여부를 떠나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처벌이 좀 더 무거워져요. 예. 다만 판사도 이 피해자가 요구하고 있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사정을 양형해서 그것도 고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반드시 그것에 응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했으니까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그 사회 통념상 벗어나는 수준의 협박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진다. 내가 합의 안 하면 당신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과도한 수준의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몰라서 제가 양쪽 당사자가 어떤 죄에 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 네, 김은국 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노인 요양센터의 풍경입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온 자녀들이 유리창 너머로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한데요. 저렇게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카네이션조차 달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기만 한데요. 지금 저렇게 창문 너머로 손을 마주 대고 눈을 마주 보면서 안타까움을 서로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카네이션조차 달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 유리창 너머로만 만나야 하는 이런 상황들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만 참 올해 어버이날은 유난히 굉장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달아대지 못하고 또 식사도 같이 못하는 이 정말 참담한 시절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이 민주화를 통해서 정말 OECD 12위 국가로 만들 정도로 모든 것들을 자식들한테 희생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이제서는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자식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따뜻한 식사 한 번 못한다는 이 참담한 시절을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영상을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먹먹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집들은.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되고 우리도 빨리 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나 아버님을 향한 마음은 전화로라도 영상통화로라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창밖을 보면 뿌연 모래먼지가 가득하죠. 내일 오전까지 황사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